메리 크리스마스는 지났죠. 해피 뉴 이어. 2026년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겠습니다. 네, 어림없는 소리죠. 어쨌든 새해가 와도 저는 달립니다. 이달도 역시 뜨거운 신제품 소식들 들고 찾아왔어요. 2026년 1월 테크5 기다리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평소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한다면, 그것도 병적으로 한다면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모바게 많이 합니다. 부끄러운 건가? 어쨌든 있으면 생각보다 잘 써먹는 게 모바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짐이거든요. 아무리 제품이 가볍다고 한들 다들 부피가 제법 있기 때문에 휴대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앱실루트 M4 스냅온 모바일 컨트롤러. 갤럭시 폴드 G 플립만한 작은 사이즈, 마그네틱 부착 방식으로 휴대폰에 찰싹 붙여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작고 가벼운 모바일 컨트롤러입니다. 바지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죠. 휴대폰에 부착해서 쓰는 모습을 보면 오래전 가로 본능 휴대폰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제품 무게는 약 56g, 애플 맥세이프를 완벽하게 호환합니다. 블루투스 5.3 연결 방식이고요. 나는 갤럭시인데 못 쓰겠네? 아니요, 마그네틱 접착링이 함께 제공됩니다.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휴대폰을 거치해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무선 연결이기 때문에 컨트롤러만 떼어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모바일 게임만 되는 건 아니고 에뮬레이터, 리모트 플레이, 클라우드 게임 대부분 대응합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2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워낙 작은 크기의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그립, 조작감 면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립감은 박살났다고 봐야죠. 만약 손이 크다면 더더욱 쓰기 어려운 제품이요. 8, 90년대 닌텐도 게임보이 시리즈도 저거보단 컸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싸요. 69,000원. 물론 저라면 이런 건 안 삽니다. 이런 걸 사겠죠. 오스냅, M콘. 이것도 신제품이에요. 역시 맥세이프, 마그네틱 방식이고요. 상대적으로 더 크고 무겁지만 훨씬 게임 컨트롤러스럽습니다. 휴대폰과 결합하면 오래전 엑스페리아 플레이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썸스틱 위치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렇지 나쁘지만은 않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실걸요? 왜? 비싸거든요. 약 150달러, 하나로 약 21만원. 1월 출시 예정이고요. 국내 판매는 저도 모릅니다. 앱실루트 M4는 정발돼요. 예정이 있더라고. 요즘 UMPC도 그렇고 모바컨도 그렇고 어째 시간을 역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역시 트렌드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내 순서는 대체 언제 오는 걸까?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비단 앱실루트와 오스넷만이 아닙니다. 아야네오도 한참 전부터 레트로에 빠져 있었거든요. 아야네오가 더욱 엑스페리아 플레이에 가까운 제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포켓 플레이. 이름부터 비슷하죠. 좋게 말해 오마주. 사이드 슬라이더 스마트폰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이죠. 네, 단순 게임기가 아니에요. 아야네오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이제 게임기만 팔아서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닌텐도랑 소니가 괜히 고생한 게 아니에요. 보다시피 미니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위로 올리면 처음에 소개했던 오스냅 M콘처럼 컨트롤러가 노출되죠. 썸스틱이 아닌 터치패드를 넣었다는 차이가 있긴 한데 이는 제품 두께를 줄이기 위한 선택입니다. 제 기준에서 마냥 정상적인 컨트롤러 레이아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있을 건 다 있어요. 범퍼 버튼도 있고요. 소니 그리고 엑스페리아 플레이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충분히 반가운 기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하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추억도 돈이 되거든요. 추억 팔이가 보통 잘 먹혀. 그래서 아야네오가 미친듯이 레트로 디자인 제품을 주구장창 뽑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구체적인 제품 사양과 출시일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그렇고요. 유추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아야네오가 처음으로 내놓는 게이밍 폰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어떤 AP, 어떤 디스플레이 패널이 사용됐는지, 무게는 몇인지 공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에서 펀딩을 받을 예정이고요. 현재 돈 많은 4,432명이 대기 중에 있어요. 사실 휴대폰 사업도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닌데 말이죠. 아야네오가 스스로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이밍 마우스의 시조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만물상 레이저가 만들었습니다. 1999년 레이저가 붐슬랭이라는 마우스를 내놓으면서 게이밍 기어 역사에 불을 지폈다고 봐야죠. 붐슬랭은 최대 감도가 2000dpi, 당시 상당한 사양의 볼마우스였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볼마우스 롤러의 낀대를 벗겨내본 자만이 비웃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당시 일반 볼마우스들은 1000은커녕 500dpi를 훨씬 밑돌았거든요. 대단한 스펙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레이저가 있을 수 있게 만든 초석인 셈입니다. 갑자기 왜 옛날 이야기냐고요? 레이저가 붐슬랭을 다시 한번 내놓거든요. 20주년 기념으로 아주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리고 무선으로. 붐슬랭 20주년 에디션. 발음하기 힘들다. 외형은 클래식 모델과 큰 차이 없습니다. 뱀머리 모양 셰시는 그대로죠. 대칭형 디자인.
버튼 쪽에는 이전에 없던 인조 가죽을 덧대 프리미엄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버튼에 붙이고 남은 가죽은 엉덩이 쪽에 둘러졌죠. 참고로 마우스 버튼에 가죽이 붙은 건 저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굳이 써봐야 하나 싶긴 해요. 버튼 부에는 4세대 옵티컬 마우스 스위치가 적용됐고요. 센서는 레이저의 2세대 포커스 프로 45K 옵티컬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오래전 클래식 모델이 그랬던 것처럼 빠르고 정밀한 성능을 재현해낸 거죠. 고사양 마우스입니다. 밑면에는 레이저 크로마 RGB까지 포함됐습니다.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요. 충전독은 기본 제공이죠. 레이저 역사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명기, 유물, 전설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붐슬랭이 레이저 마니아라면 충분히 탐낼 만한 제품입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3-40만 원대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있어도 못 살 수 있어요. 전 세계 1337대 한정 수량 판매입니다. 밑면에 넘버가 써있죠. 다른 한정판처럼. 이 정도면 사실 소장판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바이프 미니 무선은 절대 안 내놓네요. 대단하다. 제가 가장 다뤄보고 싶은 제품은 이거였어요. 삼성전자 제품입니다. 갤럭시 G 트라이폴드. 놀라운 혁신, 두 번 접고 두 번 펼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입니다. 커버 스크린 약 6.5인치, 펼치면 약 10인치의 화면을 갖는 폴더블 폰이에요. 평소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모두 들고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인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휴대폰, 태블릿 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감이 가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다이나믹 AMOLED 2X 패널이 적용됐습니다. QXGA 플러스 해상도, 120Hz 주사율, 최대 1600리터의 밝기를 지녔죠. 충분합니다. 놀라운 점은 제품 두께에 있어요. 다 펼치면 두께가 약 3.9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접으면 약 12.9mm. 접어도 어지간한 노트북보다 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혁신, 그 타이틀 붙여줄만 합니다. 제품 무게는 약 309g, 폴드7 대비 대충 약 100g 더 무겁습니다. 일반적인 휴대폰에 비하면 분명 무거운 건 맞아요. 주머니에 넣으면 바지가 흘러내릴 수 있죠. 하지만 평소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을 꿈꿔왔던 이들에게 300g?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겸손한 IP48 등급의 방진 방수까지 갖췄어요. 물론 내구성이라는 건 장시간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알 길은 없지만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굳이 이걸 부숴보겠다고 맘먹지 않는 한. 후면 카메라도 3개나 달렸어요. 트리플 구성이죠. 중앙 메인 카메라가 2역 화소, 2배 줌을 지원합니다. 광학 줌 수준의 2배 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론적으로 디지털 줌이에요. 진짜 광학 줌은 밑에 붙어있는 망원 카메라뿐입니다. 근데 이것도 딱히 문제 없죠. 오히려 이러한 제품이 이 정도 카메라 모듈을 품었다는 것, 이걸 칭찬해야 된다고 봅니다. 트라이폴드로 예술할 생각은 없잖아요. 주요 사양은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16GB 메모리, 최대 512GB 스토리지를 갖췄습니다. 더 큰 용량은 없어요. 모바일에서 사양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 접고 두 번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배터리였어요. 그런데 제품이 워낙 얇잖아요. 딱히 크지 않겠죠? 약 5600mAh. 공식 사양표에는 한 번 충전으로 비디오 재생 시 최대 17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못 써요.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배터리 수명은 정말 쥐어짜서 나오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사용 값은 보통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8시간, 9시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죠. 이건 다 펼쳐서 쓸 때 나오는 값이라는 겁니다. 배터리 수명이 그리 길진 않다는 건데 그냥 두 번 접는 것에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펜 지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아쉽더라고.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어요. 오히려 최근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제가 갖고 싶은 물건들을 계속 내놓는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전에는 쳐다도 안 봤거든. 제 눈에 이렇게 매력적이라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LG보다 삼성전자랑 친하게 지낼걸.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자꾸만 접고 싶은 폴더블 폰 트라이폴드. 얼리 어답터라면 결코 놓치기 힘든 제품일 것 같네요. 제품 가격은 약 360만 원. 한 번쯤은 놓치셔도 됩니다. 예술을 할 거라면 휴대폰 카메라를 볼 게 아니라 진짜 카메라를 보셔야죠. 소니 알파7 마크5 A7M5가 출시됐습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의 기준을 매번 새로 쓰고 있는 스탠다드 라인이죠. 하이브리드 카메라입니다. 사진과 영상 촬영, 고루 쓰기 좋은 바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해당 시리즈가 보급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보급기들은 훨씬 밑에 있는 친구들이고 알파7 시리즈는 딱 스탠다드, 중급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신형 센서가 적용됐어요. 풀프레임, 부분 적층, 3300만 화소, 엑스모 RS CMOS 센서, AI 연산 기능을 통합한 신형 비욘즈 XR2 이미지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안정적인 색 재현력을 갖게 됐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AI 타이틀이 붙으면 보통 향상된 AF, 오토 화이트 밸런스 등을 포인트로 잡습니다. 전자식 셔터는 최대 16000분의 1로 크게 늘어났고요. AF AE 최대 30매 블랙아웃 없는 연사를 대응하게 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고속 연속 촬영에 훨씬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기계식 셔터의 최대 속도는 여전히 8000분의 1입니다.
거기에 멈춰 있어요. 이게 중급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이유기도 하고 소니의 철저한 끔나누기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영상 촬영에 있어요. 4K 60프레임 레코딩, 이제 크롭이 없습니다. 1.5배 크롭률의 4K 120프레임 촬영은 여전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최대 약 16스톱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품은 결과물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것만으로도 이전 알파7 마크4 대비 확실한 업그레이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3,300만 화소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은 카메라로 사진만 찍는 분들이에요. 사실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 높은 화소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카메라잖아요. 사진만을 위한 카메라가 아니라는 점,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소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R라인을 보셔야죠. 돌아와서 AF 포인트는 759개, 위상차 검출 시스템이고요. 이런 설명 꼭 해야 돼? 곤충 비행기를 포함한 최대 6개의 피사체 유형을 대응합니다. 신형 이미지 프로세서 덕에 피사체 인식 성능이 이전 대비 30%나 늘어났어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AF 성능은 두말하면 입 아프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최대 7.5스톱, 5축, IBIS 적용됐고요. 369만 화소, OLED 뷰파인더까지 적용됐습니다. 3.2인치 스위블 디스플레이 역시 빠지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전과 큰 차이 없습니다. 제품 무게는 배터리 포함 약 695g, 이전보다 약 37g 더 무거워졌어요. 내외부 설계 변화로 인한 무게 증가입니다. 좀 열 처리를 좀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무게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좋습니다. 스탠다드 모델 중에서 이만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성도 좋고 되팔 때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 제품 가격은 약 360만원, 이전 대비 가격은 50만원 인상됐습니다. 이 점이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사진과 영상을 모두 휘어잡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찾는다면 여전히 좋은 대안입니다. 다른 대안은 캐논 EOS R6 마크3가 있습니다만 그건 바디 디자인이 너무 못생겼어. 카메라도 잘생겨야 돼. 제가 준비한 신제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연시에는 신제품, 신작 게임이 몇 없어요. 진짜 쥐어짜내야 나오는 건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그래도 제법 있었네요. 어쨌든 이번 테크5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 댓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디몽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100배로 받겠습니다. 제가 소개한 제품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솔직히 트라이폴드. 하지만 내 돈 주고 사야 한다면 당연히 카메라를 선택하죠. 제게는 가장 남는 장사니까. 카메라로 돈을 벌잖아요. 먹고 살려면 카메라 써야지.